자, 두 번째 특종은 또 이것도 하태경 기자께서 오늘은 하태경 특종 방송 특종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기자의 주장.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정보. 하태경 최고위원회 새로운 이것도 또 제가 정보. 좀 취재를 했습니다. 대북 특사가 결정이 됐죠. 나는 임종석 실장이 갈 줄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갔으면. 왜 난리 납니까? 갔으면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막 추측을 연결하면서 하죠. 추측을 하니까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안 그럼요. 보내겠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그렇게까지 경우 대놓고 하겠어요? 북한에 이제 그 임수경 그 보냈죠. 방북하는데 주도자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가게 되어지면은 뭐 더 불필요한 논쟁들이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간다면 제가 옆에 붙어가야죠. 딱 이렇게 견제를 딱 해야 국민들이 믿음직하지. 아니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또 뭐가 있냐면요. 만약 임종석 실장이 가잖아요. 그 미국이 의심할 겁니다. 하여튼 청와대가 판단은 잘 한 거네요. 임종석 실장 뺀 거. 근데 임종석 실장이 미국을 가기도 힘들잖아요. 네. 미국을 예전에 그분이 뭘 하셨더라? 그때 미 문화원 뭐하고 아니에요. 임종석은 거기는 다른 전대협 회장이었죠. 그렇죠. 미국에 가기 힘든 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로 찍힌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딱 이게 무슨 지금 탤런트 하시는 분 모독에 이렇게 그 법적으로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행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 막 뭉게뭉게 상상력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북한하고의 접촉이 진정하게 이제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이렇게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제재의 구멍을 뚫어주는 거, 예를 들면 혹시 어떤 도움을 북한에 주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들이 또 한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보내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걸 털어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시선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한 적은 그 또 부분이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욕 좀 많이 듣고 있어요. 하태경 기자께서 그게 주사파가 아니다. 제가 욕드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 알죠. 30년 전에는 주사파 활동을 했지. 주사파 맞죠? 활동을 했지.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석기하고 달라. 다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까 누가 저 사람을 주사파라 그러면 그건 너무 과도하다. 또 이렇게 빨갱이 장사로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잘 알죠. 개인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변화 과정도 좀 봤고 요즘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조금 아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 입으로 한번 털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안 지사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도 전대협 그 배우 조직 반미 청년회 거기 반미 청년회 무슨 조직 실장인가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 쭉 개보러 보면 나는 한 6두품 정도 되고 뭐 이제 반미 청년회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성골 반미 청년회가 그렇지 그거는 핵심 중에 핵심 주사파를 퍼트린 씨앗을 막 퍼트린 핵심이고. 근데 성골 진골 다음에 육두품 아닌가요? 그렇지. 난 육두품 3등이네요. 걔는 그러니까 나는 6등으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게 3등에 3등. 현역 국회의원 중에 이제 그쪽 출신 정도는 많지 사실은. 많아. 꽤 많죠. 나는 거의 일반 학우식 수준인데 카밍아웃을 하는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타겟이 되지. 근데 실제로 지금 현실 정치권에서 과거에 주사파 활동한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있는데 또 내가 이름을 거명하면 또 명예훼손 되니까 말을 못하지만. 당시에 전대협 활동을 좀 두드러지게 하신 분들은 다 주사파였다고 그리고 봐야 그때 되지 주사파 않나요? 아닌데 그렇죠. 서울대만 사실은 좀 CA라는 게 좀 나눠져 있었고 그죠? 그죠? 우리 고대랑 연대는 다 NL이에요. 고대, 한양대, 연대 여기는 완전히 주사파 다 주사파예요. 서울대는 이제
주사파 NL 중에서도 주사파 NL, 비주사 NL, 내가 이제 비주사 NL이고, 그다음에 CA, PD 이게 세력 균형이 좀 돼 있었고 골고루 있었죠 서울대는. 연대, 고대 거의 다 NL 주사파. 고대 한양대 제일 셌어.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주사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도 없잖아요. 아니 대학 시절에 내가 주사파였다. 그게 왜 부끄러워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면. 그런데 지금은 내 생각이 좀 달라졌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의 모든 국민의 시선도 저 사람이 저때 주사파였던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지 또 명확하게 알고 싶어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 주사파였어요. 제가 주사파였고 그때 저를 좋아하는 출발이 너무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리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이석기 씨가 그 뭐 어디 뭐 압구정동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전기 뭐 공작을 하고 뭐 파괴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 우리 때 있었어요. 그런 게 3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서클에서 그거 막 외우고 그랬어요. 압구정동에 그 당시에는 그 전기 공급을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 서울에. 왜 파괴해요? 그게 이제 전쟁이라. 이게 세대가 달라. 이어원이랑 세대가 다른데 다른 거죠. 진짜 전미항쟁, 무장항쟁, 네. 무장항쟁 수준에 가면 그걸 준비해야 된다. 양기고 그런 게 다 있지. 전략.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죠. 간첩 행위네. 그렇죠. 그러면. 북한하고 협력해서 남한의 그러니까, 주요 세력들을 파괴한다는 게 왜냐 뭐냐면 이미 벌써 그 당시 갑자기 막 열받네요. 이거. 30년 전에 열받네. 대학생들 다 그 주사파 지령에 내려왔는데 나는 버젓이 했단 말이야? 버젓이? 그러니까 버젓이 했는데 봐요. 남조선 이석기 씨가 난 재판에서 이석기 씨가 그거 뭐 어떻게 하고 공작 막 하는 거를 다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야. 다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미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전부 다 알고 근데 있는. 난 궁금한 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그때는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지라고. 군부 정권이고요. 굉장히 그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이에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무장항쟁 부분은 조금 세대가 당시에도 긴가민가, 긴가민가하고 아주 핵심들만 그걸 진지하게 논의하고 일반 대학생들은 뭐 저런 이상하게 보이네. 막 이상하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다 그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주사파였던 비주사파가 아니라 우린 반주사파. 아니 만약에 그때 같이 세대를 살았으면 다 주사파 여기. 왜냐면 주사파가 아니고서는 학교를 다니기 쉽지 않고. 그 정도였어요? 거의 다죠. 그러니까 서클 생활을 했다. 거의 다 서클 하잖아요. 당시 그죠? 시대 정신이었죠. 시대 정신이었죠, 주사파. 근데 투쟁 동력의 사상이었던 거지. 왜냐면 그때는 독재 시대예요. 군부 독재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독재 때문에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튀어버렸네. 그렇죠. 군부 독재니까 뭔가 자유를 향하고 무언가 통일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세대들이 또 조용히 변했어요. 다 변했죠. 그 세대가 진짜 다 변했어요. 근데 아니 거의 다 변했고 안 변한 사람 있어요. 이석기류가 이제 안 변했다는 거는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하고도 어떤 연계를 유지한다고, 물증은 안 나왔지만 연계를 유지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런 세력은 일부 남았고 다수는 일종의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뭐 반미, 친부 이런 정서적으로 이제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석기 씨가 그때 우리는 다 읽고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30년 동안 보관한 것 같아요. 내 그러니까 생각에. 이게 우리 다 버렸어요. 우리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6.25 전쟁도 하고 그리고는 주적 관계라고 하면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적을 대비해서 또 이 군대 가서 훈련도 하고 그죠? 그때는 다 거부했어요. 군대도 거부하고. 그래도 가죠. 왜? 가긴 갔는데 아니 우리 저희 뭐 2학년 1학년 때 뭐 전방 교육 뭐 전부 다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거부했었어요. 다 끌려갔겠죠. 결국. 다 끌려가긴 갔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거? 웬만한 거 다 거부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ROTC는 항상 미달이었고, 그죠? 그렇죠. ROTC에서 와가지고 제발 가입해달라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무용담은 정말 듣기 싫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라에서 또 대학생들은 다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전향했는지 누가 그대로 있는지 이게 막 섞여 있다. 네.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큰일이네. 대부분은 전향했고요. 당시에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를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주사파가 직선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투쟁.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옛날에 간접선거였어요. 친북 주사파는 오히려 민주주의 투쟁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CA, PD라는 사람들은 혁명으로 재헌의회 하자. 파쇼하에 개헌 반대한다.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관념적으로 과격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착륙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주사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과격한 싸움을 했으면 연착륙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 전선 전술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교과서에서 약간 배운 그렇죠. 거지만. 야, 근데 그건 안 해. 야 대단하네. 아니 교과서에서 그렇지. 도덕 교과서에서. 이현주 의원. 딩동댕.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들어서 잠입해서 자연스럽게 혁명을 완수하자. 그거의 포상으로 나온 게 자, 민노총, 전교조, 공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서 다 파고 들어간 내가 그래서 사실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주사파가 이렇게 때문에 연착륙 됐다라는 표현은 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방송이니까 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될 수 있는 용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주사파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92학번인데 들어갔을 때 대학교의 80%가 그때도 주사파였어요.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위에 선배들은 좀 그랬지. 내가 너무 놀랬던 건 우린 이런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들었죠. 90 몇 년도죠? 92년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91년도, 92년도. 92학번. 우리 비슷하네. 비슷하죠. 세대적 차이가 많이 나는 그때는 우리가 혁명을 위해서 스카이 출신들이 다 공장으로 스며들었어요. 고졸이라 그러고. 아니 그래서 아니었어. 왜 이렇게 잘하나?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갔어요. 저희 서클에서도 막 철도 노동자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저 무용담 그만하시라니까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저희 짜증날라 그래요. 노조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사실은 이상해. 너무 정치적이고 솔직히 유럽의 노동운동하고 좀 다르잖아요 결이.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니 근데 이제 현재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과거에 대한 진단은 똑같아요. 한국당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그럼 현재를 어떻게 볼 거냐에 있어서 한국당이랑 나랑 사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저 30년 전에 주사파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본질적으로 생각이 안 변하고 청와대를 잡고 있다. 그래서 주사파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글쎄는 바뀌었어요. 나는 근데 솔직히 바뀌고 안 바뀐 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는 건 뭘 전제해야 되냐면 당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파들은 이념 세력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학습을 해요.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주사파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수령이 되잖아요. 그럼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하고 김정은을 새로운 수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소름 끼치려고. 지금 민주당 주사파 출신의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난 주사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의원님 그거 국민들은요. 의원님이 주사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주사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걱정되고 조금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주사파들이 그 교육을 받아 오셨던 그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 맥락과 역사관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실은 이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미국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한미 관계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 그다음 중국을 보는 관점, 북한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근데 그 관점이 그 주사파 그 당시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뭐 역사관이냐 이런 추상적인 얘기도 좋지만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면 돼요. 우리 과연 우리 역사, 조선 5,000년,
그리고 또 이 민족의 역사의 주체성, 계승자가 누구냐라고 바라보는 게 주사파하고 비주사파의 큰 차이예요. 자, 누구냐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세요. 이런 어떻게 제가 누구냐 물어봐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간단해. 김일성이 항일운동가고 그리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이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더 나빠, 김일성이 더 나빠. 야, 그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이 남한에 있는 기존의 주류 그룹은 친일이고 그리고 또 제국주의에 붙어먹은 사람들이다.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진정한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을 갖고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국주의화 해서 주체성을 지닌 그룹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 그룹이다라고 보는 그룹이 주사파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체적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모든 주된 그 기득권들은 친일 반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친일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미 제국주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제국 운동 그다음에 반일 운동이 핵심적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이버 치면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고 얘기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김일성 그 북한에 하고 남한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고려 이쪽에 정체성을 이어받고 있는 게 누구냐? 김일성이냐 전두환이냐? 우리 그때는 전두환이냐라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그 거예요. 당시 왜냐면 전두환 세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할게요.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전두환의 질문보다는 우리 김상민 위원장 의원님은 동의하는 거는 이 주사파 출신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있는데 자기들이 카밍아웃을 안 해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도 큰 부담이고 정치하는 데도 자기들의 숙제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특히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주사파냐 아니냐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주사파 20-30년 전에 주사파 할 때는 역사의 정통성이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사파죠. 그죠? 그게 주사파죠. 본인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저 커밍아웃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반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석기 그룹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석기 그룹.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김구의 정통성이 더 있다. 김구 정통성을 논이고 보수 우파랑 다른 지점은 어디냐?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의 역사의 정통성을 이승만에 두고 반탁을 잘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저 민주당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용인했고 친일파가 친미파로 넘어갔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그러니까 김구한테 주는 거지. 제가 느낄 때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반탁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죠. 어쨌든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친미파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때 일본 패망한 건 미국이 이제 폭격을 했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이제 일본이 이제 잔재 뭐 정리도 하고 뭐 등등등 해야 되니까 일본 패망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남한 쪽에 영향력을 넓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근간이 되는 나라로 정착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사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승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통일이니 뭐니 빼고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냥 그 단순한 시각에서 보면 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영향을 발휘를 해서 시장 경제로 안 가고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비스무리하게 갔다든가 아니면 서구 사회의 원조나 지원을 못 받고 그냥 못 사는 나라로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분단이 된 것은 잘못됐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남한이라도 시장 경제로 간 것은 천만다행이다.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온 건 천만 다행이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천만 대해서 다행이다, 그 주사파들이 보면 민주당 내에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봤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 그 시각에서. 질문.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크게 나요. 네. 기존 보수랑 네. 민주당에 있는 네.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네. 나고, 근데 그건 보수 내에도 네. 보수 내에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승만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네. 정말 대한민국을 바꿨다.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이승만은 조금 물론 아니 독재에 미국 대해서야. 한미 동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켰다. 북한으로 지켰다는 건 큰 그러니까 공인데. 자본주의를 이식시켰다 하는 그런 자, 측면에서. 그러면 이 점에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질문이 이거예요. 저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까지 다 비판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건 비판받으면 돼요. 또 여러 가지 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도 역사는 발전해 온 거죠. 자, 그러면 주사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을 그대로 김일성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침해된 인권도 동일하게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맞아.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치월성에 대한 비판을 왜 북한에 대해서 적용시키지 않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민족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심받는다는 거죠. 자, 등동대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우리가 인권. 전향하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바뀐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부분 가장 때문에 인권의 가장 그 사각지대고 침해받는 곳이 북한인데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주사파들은 말하지 않고 자, 그래서 내가 민주당 안 가고 이리 온 거야. 자,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네. 예? 그때는 독재에서 말도 못하는 때다. 네. 자,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을 근데 우리가 굉장히 동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때는 지금은 북한이 우리가 샅샅이 다 보지만 그때는 북한이 가려져 있었다. 그냥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폈고 그 당시 책들이 대학생들 읽었던 책들 특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세뇌된 책이 거지, 세뇌. 뭐냐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인데 세뇌된 해방 거야, 전후사의 세뇌된 인식이라는 거.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자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 모든 사고 방식을 세뇌된 지금 거. 말하는 의식화 박 앵커님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에 이해를 한다니까요. 나는 마땅하게 지금 여기서 친일의 행적들 그다음에 보수에서도 당연히 얘기되는 거예요. 친일의 행적들 또 잘못된 독재 문제들은 비판하고 개혁해 가야 돼요. 혁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수의 과제예요. 계속.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잖아요. 왜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의 견지를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메시지와 정치적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 지금 보면 민주당 쪽 이제 주사파 출신 사람들도 조금씩 진화를 해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운동권 친구들이 훨씬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 온 거는 이제 북한 인권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한 국회로 치면 17대 18대 국회 때 보수 쪽에도 운동권 많아요. 김일성, 김정일 보니까 우리 뭐 박정희 세대가 다 전두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독재 정권이고 그렇죠. 저기 규탄해야 된다 하니까 전제 하태경이 왕국이죠. 그 갑자기 조갑제가 됐지? 왜 극우가 됐어? 이상하게 생각해. 이렇게 네. 붙은 말이 거야. 안 되는 네. 거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네.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너무 곡해하면 안 되는 게 그다음 17대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극우적 시각이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 잘 안 하잖아. 하는데 얘기만 이제는 나오면 그 사람들도 북한 인권법을 동의해 준 거라. 아니 근데 민주당 그거는 내가 근데- 할 얘기 아니, 있어. 내 이야기는 저도 민주당에 재밌게 있었어요. 예능으로 얘기합시다. 좀 이렇게 너무 인형. 아 진짜. 자 쉽게 얘기할게요. 대학 동창회 가면 서클 뭐 이렇게 동창회가 있잖아요. 서클 네. 못 가죠? 아 가지. 가요? 아니, 가면 욕 나는 먹죠. 전대협 욕 케이스하고 먹으면서 가고 그래요. 싸우지. 나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데 욕 먹어요. 아니 근데 무조건. 동창들도 지금의- 바뀐 예. 거야. 내가 한 거의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전에는 너 뭐 극우가 됐다? 너 왜 그래? 이러다가 아 그래요. 이제는 만나면은 이제 북한 인권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 그러지 친구들도- 않은 친구들도 아니, 더 근데 많아요. 일부 자, 있어, 일부 있어. 저기 일부 있어요. 그 난 북한이- 나보고 난 동창회 북한- 가면요. 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북한 인권법 통과할 때 아니 잘못 나 바른 말씀하시니까 내가 미래당이라고 욕 이거는 더럽게 먹어요. 그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너 왜 그때 정의당 안 민주당에 가니? 있었으니까. 아니 내 동창회 가면 그래. 야 너 정의당 안 가? 정의당 아니, 가야 우리 친구인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더 세요 민주당보다 아니 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잘못 이해되면 안 돼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지금 북한인권 개선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꼭 그렇게 흔쾌히 동의 안 해요. 동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총할 때 그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저걸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논란을 왜 벌이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묘한 분위기. 이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의총에서 명확하게 설명은 못해. 근데 이상하게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토를 달려고 그러고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럴지? 당연한 건데. 그 묘한 분위기가요. 우리 그 운동권 서클 모임 지금 이 나이 돼서 가도 그 묘한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나는 그 묘한 분위기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네,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발 하나 하면 네,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의심받는 거는 자, 당연한 마지막 거예요. 정리 발언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파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고 싸워왔는데 우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김일성을 가짜라고 생각해. 응? 김일성이 항일운동 아니 한 설마 거를 그 무슨 어떤 오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있어요. 가짜 김일성 김일성. 가짜 김일성이라고 그랬죠. 그때 국무독. 그건 옛날에 방공 아니, 그거 할 일부가 때고 지금 요새 그러니까 우파가 태극기 그래 부대나 이런 데 생각하나.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황장현 선생 있을 때도 이쪽 애국한다는 사람 만나 보니까 또 이 역사를 왜곡하더라. 김일성이 밉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범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일성이 항일운동 했다. 독립운동. 실존 인물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구우파랑 우리가 보수 내에서는 새로운 보수할 때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때 김일성이가 정권을 안 잡고 박헌영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확실히 그러면 달라졌을 나는 거예요. 이의가 되게 있는데 그 통일이 문제에 됐을 대해서 거야. 그래요, 좋아요. 그럼 100번 양보하고 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쳐요. 그럼 오케이. 그 당시에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 뭐를 했냐? 전제 왕국을 건설했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숙청했죠. 그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숙청했어요. 그 죄의 대가가 그때 한일운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다 그럼. 극복이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인류사적인 판단이에요. 자, 평가고. 좋아. 1분 거기에 내로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이견이 없다. 네, 네. 이견이 없어요. 그건 맞은 보수적인 얘기. 그 부분은 이견이 없죠. 그래서 다 전향하는 거예요. 근데 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적인 아니, 의심을 하고 있는 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답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부분이야 당연히 그렇죠. 아니, 대부분 다 네. 전향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요. 아직도 사실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묘한 아까 얘기한 그런 묘한 뭔가 찝찝한 거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청와대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 이게 과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묘한 분위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기들 모임이나 서클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랑 한 대여섯 살 차이 나는데 그렇죠. 만약에 5, 6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당신들은 두 명 다 제가 주사파가 성향을 됐을 알잖아요. 거야? 100% 주사파. 99가 아니고 100. 우리 왜냐면 그때는 5, 6년 일찍 안 태어나길 천만 독재 다행이야 진짜. 시대였습니다. 독재 시대에서 갈급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무언가 정의와 무언가 근데 자유에 왜 대한 글로 갈급이 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글로 셌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6년 전에 태어났다면. 왜 사이비 종교가 믿는 사람들이 있냐? 네. 그러니까 당시에 주사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또 주사파 특징이 얘기를 또 뭐냐면 인품이 좋아요. 네. 주사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뭐 품성론. 품성론 인품이 나도 정말 들었어. 좋아. 그러니까 인품이 좋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간성이 거기에다가 좋아요. 통일 전선 전술을 또 확실히 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네. 또 거기에다가 무섭다, 쉽게 해 무서워. 쉽게. 무서워. 그러니까 주사파에 또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 요소가 강해요. 그리고 본인의 기득권을 버려요.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게 기존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민족주의 강하잖아요. 이런 강한 민족주의에 민족주의 강한 이론이 주사파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김일성을 살짝 입히니까 통하는 거지. 딱 통한 거지. 그리고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해서 부모님 겨우 막 빚져가지고 보내는데요. 그 돈을요 우리는 다
뭐 노동자들 위해서 쓰고요. 그 학교 다니는 거 중지하고요. 노동자로 들어가 고졸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막 어찌됐든 막 정교조로 들어가 정교조 우리 때 만들어 우리 애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든 들어가서 교사로 막 들어가서 그 시기를 그러니까 세대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분은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는 주사파였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아니, 네, 정말 지금은 대다수가 아니다. 무서운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그 왜 미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왜 저는 찝찝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들이 연결되어 오고 있으면 지금의 한미 관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2기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더 심했어요. 지금 뭐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주사파적인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똘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휴민트를 서로 협력을 했어요. 누구랑? DJ까지만 해도 누구랑 휴민트? 미국하고 한국이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한국이 휴민트를 주고 서로 했죠. 미국이 이제 그렇죠. 테크민트를 서로 정보를 교류했다. 정보를 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안 되고 끊겼어요. 휴민트 교류가 끊겼어요. 미국이 직접 휴민트를 굉장히 하기 시작했어요. 타격을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새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묘한 분위기, 그리고 사실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청와대를 점유하고 있는 그 주사파들 때문에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있는 대로 보여주겠느냐. 절대 안 주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 불이익 주고 있죠. 한국에. 이미 벌써 그게 주고 이제 있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미 주고 그러면 있고 있죠. 정보 주지도 그 않고 사람들 있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그래서 있지만 좀 국민들 이렇게 이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카밍아웃을 해야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는 거를 한두 사람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80년대 학번들은 빠져버리고 이제 90년대 학번들이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그렇지만 그네들도 5, 6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주사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서 대북 특사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5명인가 명단 사실 오늘 발표했죠? 명단이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 5명이 정의용이 수석 특사 일종의 단장이지. 그렇죠. 단장이고 서훈 국정원장, 단원이 4명이 있어 총 5명인데 단원이 서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통일부 차관 천혜성, 국정원 제2차장 이게 대북 차장입니다. 김상균, 그 다음에 청와대의 문재인 복심 김건영, 윤건영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보조 5명에서 총 10명이 내일 비행기 타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특별기로 평양을 갑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이 거기에서 좀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든지 세부까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목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멤버 중에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정보면 제가 볼 때는 서훈이 국정원장 된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 그것 때문인 것 같죠? 네.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김만복 원장이 주도했잖아요. 김만복 원장 밑에서 실무를 한 그때 국정원 3차장이었나 그래서 대북 차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를 다 주관을 했던 거잖아요. 다 그렇죠? 했고 김만복 원장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핫라인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 핫라인이면 뭐 전화나 팩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적 핫라인이 있어요. 그 인적 핫라인을 오늘 최초 공개네. 서훈 원장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우리 얘기할 때도 서훈이 좀 이 뭔가 그 김여정 왔을 때인가요, 그죠? 그래서 서훈 원장이 사실상 어떤 총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핵심으로 저도 보여서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복 서훈 관계가 이번에는 서훈 김상균이에요. 김상균이 이번에 같이 가는 대북 2차장인데 국정원 2차장인데 대북 담당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북 2차장 그 산하에 북한 공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작국은 뭐냐? 북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찰 총국 같은 그런 거는. 네, 북한 붕괴시키는 역할.
대북 악역을 다 담당하는 게 여기인 거예요. 원래 국정원하는 일이 공작이에요. 중요한 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런데 공작을 책임진 그러니까 김만복 서훈 때도 마찬가지야. 서훈 밑에 공작국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알 거 아니에요. 저 공작하는 사람인데 야 너 공작 계속 할래? 근데 정상회담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기 전에 공작국이 먼저 위축이 됩니다. 이 라인이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작국을 그러니까 지금도 공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국정원의 대북 공작 그 부서는 이미 아무런 역량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미 죽었다 그런 죽었다 얘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훈, 김상균은 사실 화해 협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쓸모 없어진 거지. 공작국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 공작국이 돌아가겠냐고. 자, 국정원 하는 일은 공작과 분석입니다. 공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공작이 빠져버리면 안 돼. 우리 공작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국가를 위한 공작은 분석이라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하면 사실 국정원에서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대북 관련된 일이나 또는 뭐 정치, 뭐 이렇게 사찰 이런 것만 이제 막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일이 어디 있냐면 경제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제 뭐 기술적인 면 유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데서는 경제적 유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비밀리에 하는 어떤 공작이 일어나는데 이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얘기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국정원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게 국가기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직 국정원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제 뭐 방송으로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겠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작의 결과다. 네, 또 그리고 동시에 중국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무슨 결과인 줄 아냐? 그거 다 못 빼게 하려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경제 사범에 대한 상호적 그 전쟁이 실제로 굉장히 크게 있다. 그런데 그래서 주요 일 중에 하나가 기술 유출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있더라고요. 하태경 의원님이 휴민트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국정원이 이 여러 나라에 이제 휴민트 파견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교 통상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이면이 되는 그 배경은 또 뭔지 이런 것들 다 휴민트들이 또 다 수집하고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이 뭐 시진핑이 저런 계속 헌법을 갖다 고쳐가지고 계속 앞으로 절대권을 누리란다 이랬을 때 그럼 중국 현지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같이 그걸 토대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휴민트의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위축되는 것은 이게 국력이 위축되는 거하고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공작과 정보는 동전양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정보, 특히 북한은 공작 라인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공작이고 제일 중요한 공작은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 김정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작에 성공하면 가장 예민한 정보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작이 위축된다는 거는 국가정보원의 정보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훈 좀 보내지 마라 국정원은 주장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평가해주고 싶은 거는 난 단장으로 보낼까 봐. 근데 단장은 그래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신경 쓴 것 같아요. 미국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도 간다고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북평양 갔다가 그 다음 날 오면 미국 간다고 하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올린 것도 이런 쓴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좀 신경 쓴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남북 라인이 있고 북미 라인 한미 라인이 있는데 남북 라인을 지금 보면 서훈이 맡고 한미 라인을 이제 정의용이 지금 맡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의용을 단장으로 하고 서훈을 그 밑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대북 특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뭐 주요 인물 다 갔습니다. 아니 뭐 4월 위기론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이 이제 진위 여부가 사실은 아니지만 되게 김여정이 그 둘째를 임신했는 상태에서 올 정도면 상당히 굉장히 그 북한 김정은 위기의식이 컸던 거죠.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대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사 문제도 그렇고 되게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고 미국의 어떤 의사결정을 우리나라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번 대북 특사를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들과 상호적 협력이 나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그때 김여정은요 김정은이가 보낸 게 아니고 김여정이가 너무 오고 싶어했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김여정이라도 오고 싶죠. 네. 아니 그거는 정말 진짜 오빠 이거 내가 가야 돼. 오빠 나 진짜 갈래. 그게 둘째 임신인데 누가 여동생을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한이 우리하고 어쨌든 남북하고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압박,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결과물이에요. 성과물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지. 근데 마침 올림픽 열리고 또 이런저런 여건이 되니까 야, 그럼 우리 내려갈게. 그래서 사실은 내려와서 우리한테요. 우리 죽겠는데 우리 좀 도와줘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려줘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는 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북한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럼 핵을 포기할 생각까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우리한테 매달리기만 하는 거야. 만약에 후자라면요.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우리가 덮어 쓰는 거예요. 어렵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좀 차이가 이제 한국당은 아예 올라가지도 마. 핵에 성과가 없으면 실제로 성과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있지만 성과 없죠. 또 나도 성과 없을 가능성이 무게를 둬.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가면 더 이제 경직되는 거지. 더 역풍 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고 최대한 가서 비핵화 해라. 네.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올라가면 비핵화 좀 양보해라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북미 관계도 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김정은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겠느냐. 근데 이런 노력까지도 못하게 방해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그 정치 세력을 더 규탄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대북 특사가 한 10여 명이 가는데 자, 우리 대북 특사에게 바라는 멘트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 보유, 미사일 이거는 확고하게 포기 안 하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응원하자. 잘하고 오라. 근데 이제 대충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네.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평가를 해봅시다. 네. 자, 이현주 의원. 지금 이렇게 북한이 그래도 대화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압박의 성과예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남북 대화하고 별개로 압박은 계속하고 절대 긴장 흐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면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 못 받아낼 거예요. 어중간한 얘기 아마 들을 텐데 그때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혹여라도 괜히 너무 또 지나치게 요 정도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책임 못 질 어떤 그 관여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너무 큰 무거운 짐을 가는데 잘해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요식 행위로 해서 이 그 방북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실제적인 실효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오길 바라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자꾸만 너무 걱정되니까 이렇게 밀어내고 지원하는 건데 다시 한번 좀 평화적 모드가 어떤 시기든 올 수 있는 지혜를 잘 모아서 좋은 결과를 갖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왕 가기로 했으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국민의 강심의 가장 핵심적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또 금강산 관광 뭐 아마 개성공단 이거 뭐 선물 갖고 올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가시는 관심 안 해, 분들. 지금. 맞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과 관련해서 무언가 선물 하나는 반드시 갖고 와라. 이왕 가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날카롭다. 똘스가 조진다. 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있는 그럼 똘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있는 똘스.